3월 8일 수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여전히 춥습니다. 저도 이번 겨울이 참 추웠습니다. 뉴스 브리핑 제 나름대로는 열악한 역량에서 어디에도 후원받지 않고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잘 버티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탄핵하자 하는 바람에 회원도 줄고 광고도 줄고 이렇게 다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굴하지 않고요, 계속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몸이 지금 감기 몸살에 제가 또 몸이 좀 시원찮지 않습니까? 요즘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 탄핵 앞두고 있고요. 또 올 달에 대선이 있을 것 같고 정말 한치 앞도 생각하기 어려운데 또 사드의 중국 압력에 또 경제는 무너져 가고 정경유착 부패는 더 심해지고 정말 나라가 미래를 조금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힘을 내고 열심히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 비대위에서 직책이 대표였으니까 전 대표라 불러야 되겠지요. 탈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김종인 전 대표는 이번 주 안에 탈당을 하고 아마 탈당 직후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 걸로 보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을 5번이나 하고 당 대표도 한 사람이 또 과거에 복지부 장관도 했고 노태우 정권 때 청와대 수석도 했습니다. 더 뭘 할 거라고 탈당을 하겠습니까? 그냥 노년에 국회의원 자리나 이렇게 유지하고 편안히 있다가 마치면 되지, 굳이 탈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문재인 후보로 거의 정해져서 짜놓은 듯이 몰고 가고 있는 민주당의 자기 대선 승리,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왜 부정을 하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자신의 가치를 경제민주화, 혹자들은 좌우에서 많은 비판을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에 운운하면서 재벌을 추종하는 보수 언론들이나 그들에게 놀아난 보수 진영의 많은 사람들은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사기다, 시장 경제를 갖다가 억압하고자 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경제민주화는 실체가 없는 파퓰리즘이다, 문재인 후보의 측근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봅시다. 중요한 선거 때면 전부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하다가 선거만 끝나면 경제민주화를 팽개쳐버립니다. 그러면 김종인이라는 70이 넘은 영감님을 무엇 때문에 필요해서 중요한 선거 때는 끌어들이는 겁니까? 서로 여야 보수 진보가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김종인 씨는 박정희 대통령 때 국민연금을 기한을 해주는 역할을 했고요. 김정년 씨가 김종인 처삼촌 때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최장기로 했더니요. 그런 인연으로 독일에 유학 갔다 와서 서강대 경제학과의 교수를 하는 사람을 국민연금을 기한하고 의료보험을 기한하는 부분에 핵심적인 역할로 썼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서 그를 비례대표로 주었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는 경제수석, 또 더 나아가서 복지부 장관을 했고, 경제수석 때는 조지 술채와의 인연 등을 가지고
당시 이 한소 수교 부분의 물밑에서 중요한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 등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조항을 담는 데도 87년 헌법의 역할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고 그 정권에서도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했습니다. 지난 2004년 총선에서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직전에 탄핵 때죠. 그때 이루어진 총선에서 당시 열린우리당이 떨어져 나간 새천년 민주당은 그를 비례대표로 또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했습니다. 비례대표. 그리고 지난 2012년에 한참 세상에서 잊혀진 인물이었던 김종인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그를 영입해서 비대위원을 시켰고 거의 비대위 부위원장급이었죠. 대선 때는 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시켰습니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였죠.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의 가치를 내걸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지 않고 문재인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다면 대선의 항배는 뒤바뀔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정권들, DJ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에서도 경제민주화라는 가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도 근처에서 그 가치를 가져오려고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가치가 본인의 독점적인 부분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상징성이 있다고 정치권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선이 2012년에 박 대통령의 승리로 끝난 이후에 박 대통령은 그에게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고 곧바로 경제민주화의 가치를 팽겨쳐 버렸습니다. 제 방송을 처음부터 들은 분이나 또 제가 이 박 정권에서 어떤 입장을 이야기해 왔는가를 아는 분들은 저도 당시 김종인 씨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돕자고 한 입장에서 경제민주화의 가치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역설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저도 계속 박 정권의 경제정책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시종일관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비판도 해왔습니다. 결국 김종인 씨는 어느 시점에서 박 정권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자기를 이용만 했지 그러려고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박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했고요. 지난 2016년 총선에서요. 문재인 후보가 요즘은 자기가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만은 실제로 그때만 해도 굉장히 처지가 곤혹스러웠습니다. 모든 언론이 다 새누리당이 압승을 할 거라고 이야기했고 물론 새누리당 집구석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보기가 좀 추했지만은 압승을 할 거라고 봤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당 대표가 2015년 3월입니까? 되자마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내버리면서 곧바로 물러나라는데 이렇게 쫓기기 시작했고 비대위 그 혁신위를 만들었지만은 그 혁신위를 인정하지 않고 2015년 연말에 안철수 의원은 탈당을 했고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고 호남의 정서가 국민의당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이때 코너에 몰린 문재인 대표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김종인 씨를 당으로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와서 비대위 대표라는 직책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일정하게 공천 칼날을 할 수 있게끔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종인 씨가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고 개성공단 이런 부분의 폐쇄에 찬성을 하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견제하기 시작했고 힘을 빼려고 총선 전에 또 집안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고 결국은 한석을 이겼습니다마는 당시 새누리당한테 이겼습니다.
그 이후부터 팽시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은 지금까지 흘러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김종인 씨가 지금 탈당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은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없다. 지금 성남시장 이재명이 1, 2차 토론에서 이야기했던 2월 3일, 2월 6일 자, 이 토론도 한번 봅시다. 한 번은 라디오에서, 한 번은 오마이TV라는 데서 중계를 했습니다. 자, 6일날은 월요일날 오전에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경제민주화를 할 어떤 의사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그걸 모르고 15조 4천억 인가는 법정개발 분담금을 준조세 안에 넣어놓은 게 아닐 겁니다.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슬쩍 국민들한테 물타기해서 준조세 폐지 공약 내걸고 나중에 그걸 없애주려고 한 거겠죠. 재벌들한테 14조 이상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 이재명 후보는 복지 등을 위해서 세금을 인상하자면서 법인세는 왜 빼냐고 또 지적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캠프에 삼성 등 재벌 출신 인사들이 많다고 지적도 했습니다. 지금 야권이나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과거 노무현 정권 때의 삼성과의 유착, 재벌 유착 등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들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을 해외인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물고 늘어졌고 안희정 지사는 그걸 과거 운동권 동지가 민주화 운동 동지가 서로 그렇게 물고 뜯으면 되겠느냐 인간적 예의를 운운하면서 뜯어말리는 척 했는데 이러한 안희정의 행태는 그야말로 운동권의 비리는 밖으로 노출시키지 말고 우리끼리 덮어주자라는 그런 저열한 과거 운동권의 폐단 중의 하나를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면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이 문재인 후보가 과연 경제민주화를 할 의사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재용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이재용을 영장 재청구해서 구속하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대충 그냥 아쉽다, 잘못됐다 라는 비판 한마디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촛불 시위에서 그 핵심이 된 삼성에 대해서 삼성의 계획을 특별히 한번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켜보겠다가 아니라 본인이 청산하겠다라는 적폐청산 국가 대청소에 삼성을 핵심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해야 문재인 후보의 논리는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문재인 후보의 행태에 대해서 김종인은 얼마 전에 이 상법 개정 같은 기본적인 요소도 안 되고 있다. 소수 주주들이 감사위원을 오나들이 자신의 지분이 다수도 아니면서 마음대로 임명하는 부분에서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것. 감사위원이 뭡니까? 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사회이사를 소수 주주들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견제도 하겠다. 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그룹이 계열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상법의 개정에 넣자라는 거 지극히 옳은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장을 하면서도 하자고 말은 실제로는 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속으면 안 되는 게요. 말을 주장을 합니다. 촛불 시위를 들면서 무슨 국정농단을 파헤치자, 물러가라, 탄핵하자, 어쩌자. 그리고 무슨 삼성 반성하라 이러고 계획을 지켜보겠다 이러지만은 그거하고 이재용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 잘못됐다 말하는 거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다시 재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말하는 걸 가지고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말을 한 걸 가지고 행동에 옮기느냐는 걸 가지고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캠프는 10년의 힘 위원회라든지 국민성장연구소 등의 재벌들과 삼성과 깊숙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사람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문재인 후보가 자신을 도와서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까지 역할을 해달라고 집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경제민주화 등에 대해서 실천을 하겠느냐고 했고, 문재인 후보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걸로 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하는 척하고 실질적으로 과거에 노무현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재벌들에 녹아서 허물허물하게 무너졌던 것처럼 문재인 또한 그렇게 간다라는 부분을 알고 탈당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은 경제개혁과 안보 강화 이 두 가지를 내어 걸고 이번 대선에 승부를 걸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남은 것은 2부에 설명드리겠습니다.